도산의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저번 시간에 도산 절차 개관에 대해서 봤죠.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법제처에서 쓰는 약칭은 이 책에 없는 줄 알았더니 내가 써놨더라고.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한다. 어딘가 써놨지. 근데 또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등장하는 거는 각주 29번 보면 옆번호 1-11 각주 29 보면 법제처 법률명 약칭에서는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속에서는 그냥 회생법이라고 한 표현도 나온다. 둘 다 근데 회생을 만을 얘기하는데 굳이 나는 줄이려면 회생파산법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아? 그게 더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 요것만 살리는 건 좀 그렇잖아. 나는 더더욱 이제 파산을 더 중시하는 건데 어떤 이 절차의 기본 틀은 파산 절차가 기본 틀이 더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회생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굳이 하려면 회생파산법 이렇게 약칭을 썼으면 하는데 지금 약칭을 그렇게 쓰는데 2006년도에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법은 통합을 했다고 해서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회생절차, 그 다음에 회생절차 속에서도 또 그 뒤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너무 절차가 무거우니까 간이회생이라는 걸 하나 또 만들었지. 그 다음에 회생절차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또 특화된 개인 회생절차가 또 특별하게 세팅되어 있지. 한편 파산 절차가 있는데 여기도 파산 절차도 또 간이 파산이라는 게 또 그 속에서 특례적으로 있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진짜 법 전체는 총칙이 있고 챕터 1에서 2에서 회생 절차, 3에서 파산 절차, 4에서 개인 회생 절차, 5가 도산 절차, 5가 국제 도산 절차, 그 다음에 6챕터가 벌칙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660조인가 뭐 이런 정도의 조문이 지금 크게 퍼져 있죠. 근데 도산은 상태에 빠진 사람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물론 그때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었어. 막 절차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파산 선고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회생 절차 막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이 입구에 들어가는 거는 원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의 게이트로 들어와서 이 사람의 도산 상태를 채권자 등과 법원이 이렇게 잘 헤아려서 너한테 최적의 이 절차로 가게 해주는 의미가 된다면 진짜 통합이고 화학적 통합으로서 좋은 건데 우리는 그냥 기존의 법 이름은 좀 틀렸고 절차는 좀 틀렸던 것을 기존의 파산법과 기존의 화입법과 기존의 회사 정리법을 통합을 하면서 그냥 갖다가 챕터로 그 다음에 일부 내용 개정하면서 갖다 붙여버리는 이런 식의 법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미국식하고 제일 유사하고 오히려 독일은 옛날 독일법을 모델로 일본과 우리를 통해서 왔지만 독일이 그 뒤에 1994년 뭐 이후에 개정된 것은 그야말로 도산 상태로 그냥 신청을 해버리면 채권자와 법원이 잘 이렇게 최적의 절차로 세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독일법이 더 절차에 있어서 세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현재 우리는 통합도산법이라고 일부에서 쓰지만
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채무자회생법이라고도 하지만 그 법전이 완벽한 화학적인 어떤 절차 프로세싱을 세팅해 놓고 있지 않고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다만 그 절차 간에 저번 때 발표도 했듯이 연계를 시켜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뭐가 안 되면 이렇게 이행되고 연계는 해주지만 그래도 일단은 자기가 택해서 들어가고, 그게 잘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신청 들어가기도 하고 막 우왕좌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하나의 문으로 확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인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전이, 내가 자꾸 왜 파산을 먼저 얘기를 하냐면 이 총칙이 있긴 한데 이 회생 절차가 먼저 나와버리고 그 의도는 파산보다는 회생, 재출발한다는 것이 좀 더 부각되는 회생 절차를 선행적으로 배치한다는 의도는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법리적으로는 이 파산 절차를 근간으로 해야 이게 설명이 부드러운데 이게 뚝 먼저 나와버리니까 이게 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파산 절차를 고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법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또 하나 표현했었는데, 원게이트는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의 문제였고, 또 하나 상황은 이게 법의 백화점이라고 해서 진짜 종횡무진 모든 법이 총 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은 절차만 다루는 거지, 분쟁을 해결을 위해서. 민사는 워낙 그게 딱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 도산법은 그야말로 굳이 말한다면 도산실체법과 도산 절차법으로 나눈다면 이 절차는 지금 파산, 회생, 개인회생 각각 절차가 3개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도산실체법은 그것에 따라서 약간씩 또 변형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도산실체법이 또 민법, 상법, 노동법, 조세법 등등 여러 가지 이게 여기 와서 변형을 일으켜요. 도산이라는 이런 상태에 와서 막 변형을 일으키니까 이게 법의 백화점인 게, 이거 올커버를 해줘야 돼. 이게 일단 정상적인 민법적인 상황의 것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등등해서 되게 이 실체법적으로 다 알아야 돼. 여기 오면. 그러니까 상당히 종합적인 백화점, 법의 백화점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난해. 그래서 이게 다만 이제 도산이라는 상황에서 만약 파산을 생각한다면 공평한 청산,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산법이라는 게 하여튼 법의 백화점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수강을 하는데 수강은 잘 하고 있는 거야. 실무적으로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냥 종래의 범주에서 생각한다면 민상법 배우고 소송법 정도 배우고 집행법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도산법은 더더욱 안 하고 있는데, 봐봐. 실체법적으로 민법적인 거는 그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분쟁이 나왔는데, 그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싱은 민사소송 절차지. 그러니까 민사소송법까지는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는데, 그 민법적인 또는 상법적인 실체법적인 분쟁이 객관적인 사실의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지 못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늘이 알고 있는 어떤 진실이 그대로 구현돼서 증명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자기가 그런 법률관계에서 권리를 가진 자가 의무 부담하는 자한테 그런 요청을 해서 그런 게 해결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어. 실체법에 의한 것이 민사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으로 나오면 그 판결에 대해서 3심 신급제로 되면서 싸웠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진짜 억울하다, 진짜 하느님이 아는 진실과 다르다라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민사소송은 제시된 걸 갖고서는 그게 진실이라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라면 억울할 것도 없고,
이길 사람 이기는 거고 질 사람 지는 거야. 물론 하늘이 아는 진실과는 틀릴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됐다고 치면 이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민상법과 민사소송에 의한 것까지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냥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면 하등 문제될 거 없어. 잘 생각해봐. 돈 받을 자가 받는 거고, 돈 줘야 될 자가 줘야 되는 거고, 소유권 있는 자가 소유권 인정받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거기는 무진장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이길 사람이 이긴다는 허탈한 결론으로 가서 하등 문제될 거 없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길 사람이 이기는 판결문이 나왔을 때까지 물론 당사자는 막 치열하게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이 결론은 그대로 정답적인 상황이라고 봐서 큰 문제가 없어.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아무 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무진장 공부에 민법에 50%를 투입하고 수선법에 50% 이상을 민법과 함께 투입하면서 지금 익히고 있는데, 실은 그 익히는 것만으로는 원래 큰 문제도 없는 걸 괜히 변호사는 이길 사람 이기게 해주고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 분쟁이 없었으면 변호사도 있을 필요도 없지. 요 단계까지는. 잘 생각해봐. 이길 사람 이기는 거고 돈 갚아야 될 사람 갚아야 된다는 걸 변호사가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잘 생각해봐. 이길 거 이기는데 그냥 원래 물론 상대방이 싸움을 걸었으니까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아주 심플하게 말한다면 이길 거 이기는 거야. 이길 거 이기는 거고 줘야 될 거 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어. 근데 현실의 문제는 계속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서 1억 원 줘야 되는 거로 결론이 났다. 이길 거 이긴 거고 줘야 될 거 주고는 결론이지. 근데 여기까지 지금 드립다 공부하고 이 다음은 않는 거야. 오히려 중요한 건 뭐야? 1억 원이 제대로 내 손에 들어야 되는 2단계가 개별적으로 이걸 갖고 1억 원을 집행해서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문제면 문제지. 그렇잖아. 집행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할 여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행이라는 1억 원을, 실제 문제는 이게 더 문제지. 판결문 1억짜리 받아내는 건 문제면 문제지만 정의가 실현되고 이길 사람이 이긴다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 1억 원 받아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등 놔둬도 되는 걸 어떻게 보면 이길 거 이기는 거. 그런데 오히려 더 어떤 익히면서 공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이게 1억 원을 과연 그럼 손을 쥘 수 있느냐의 집행. 이게 그래서 1억짜리 판결을 갖고 예를 들어 개별 집행하는 이 단계가 오히려 여러분이 추가로 필요한 이 법적 지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집행까지는 그래도 또 개별 집행이니까 뭐야? 집행 절차 자체가 여러분이 익혀야 될 프로세싱이긴 한데, 일단 집행은 뭐는 전제야? 실체법적으로 확정된 판결문은 있는 걸 갖고 전제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판결문은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고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가 집행 절차니까, 집행 절차를 잘 익혀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도 또 집행 절차는 뭐야? 권리는 이미 확정돼서 오는 거야. 그렇잖아. 권리는 확정돼서 오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절차를 잘 익히면 되는데, 이제 더 한 단계 가서 파산은 생각해봐. 절차도 익혀야 되는데 이 파산은 뭐야? 개별 집행이 아니라 포괄 집행이라고 그래서 스탑시키고, 개별적인 집행을 스탑시키고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마련된 절차인데, 파산 절차는 여기가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야? 개별 집행은 권리가 확정돼서 넘어오잖아. 판결을 통해서 넘어오잖아. 확정된 집행, 우리가 권원, 꼭 확정된 판결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집행법 안 배운 사람 그것까지 내가 추가로
지금 설명을 해줄 여력은 없지만 꼭 확정된 판결뿐만 아니라 하여튼 집행 권한을 갖고 집행 절차로 들어오는데 집행 권한은 이미 전제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파산은 나아가서 도산 실체법이라고 그래서 그 집행을 하기 위한 실체법적인 그게 포괄 집행으로 오면서 그 절차만 우리가 익히는 게 아니라 파산, 도산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한 실체법을 여기서 다 건드리는 거야. 개별 집행은 다시 말해서 갖고 오는데 확정된 권리는 갖고 오는데 지금 도산법은 그것부터 다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거 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무용한 건 아닌데 다시 세팅을 하는 거야. 다만 그 민법적인 근간을 전제로 한 세팅을 하는 거지 전혀 무시되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민법적인 그걸 갖고서 여기서 다시 실체법도 다 세팅을 해버리니까 그걸 익혀야 되니까 실체법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 지식이 필요한 거야. 일단 기본 지식이 필요하고 그걸 다시 세팅시키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같이 한 과목으로 배우는 뭐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법도 있긴 하지만 그 단계조차의 문제가 아니고 더 뛰어넘으면서 실체법도 익히는데 그 실체법이 기본적으로 다 안다는 전제에 다시 한번 이게 세팅이 되는 건데 그 실체법의 노동법의 임금 같은 거, 조세법의 조세 같은 거, 민법뿐만 아니라 이거 다 다시 세팅하는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다 세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법의 백화점이냐. 여러분은 민법하고 소송법 헉헉대고 지금 보고 있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집행법을 해야 되고 도산법을 해야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민법은 뭐야? 이길 사람이 이긴 거야. 잘 봐봐. 이길 사람이 이기니까 그냥 하늘이 알고 있는 진실에 따라서 이건 나오는데 집행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확정된 권리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잘 받아가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 도산은 그 확정된 권리라는 개념도 다시 세팅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서 치열한 공방이고 진정한 당사자한테 해결될 수 있는 것에서 최고 복잡하고 만약 당사자 개인으로 볼 때는 판결 절차, 소송 절차는 받을 거 받는 것이고 원래 싸움이 있었으니까 간 거지만 싸움이 없었다면 받을 거 받는 거고 더 거기에 변수를 투입할 건 없는 거야. 그렇잖아. 변수가 없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는 진실에서 제가 돈 받을 거 있다면 정의에 의해서 받아지는 거지 딴 변수는 없다는 거지. 다만 이제 우리가 소송서 뭐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못한다든지 이런 변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정해진 어떤 하늘이 아는 진실과 내가 주장하는 진실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큰 나름대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만 내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는 무리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이 집행에서는 이제 그 이겼던 것이 과연 실현되겠느냐의 1대1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도사는 이게 나만의 실현하느냐가 아니라 딴 사람하고 어우러지면서 막 온통 뒤죽박죽 되는 이런 와중에서 내가 얼마나 더 내 권리를 인정, 실현 받는 거냐의 막 각축장이 되는 거야, 각축장. 그러니까 법의 백화점이지. 그렇잖아. 근데 세팅은 뭐야?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돌아가게 세팅을 했지만 그 공평하게 돌아가게 세팅한 것을 잘 인정받아서 공평한 자기 부분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리버리하다가 자기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개별 집행에서도 이렇게 인정된 확정된 권리를 제대로 실현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그냥 자기 1대1의 관계에서의 실현 문제인데 지금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다 내가 잘못되면 뭐 엉뚱하게 번지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산의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익혀서 저번 때 사건수 봤듯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 활약할 수 있는 거는
도산 자체를 이런 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 또는 파산관제인이 되는 거 말고 생각해봐. 그 신청해주는 길거리에 우리가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막 약간 브로커성으로 프랜카드 붙은 건 보통은 이제 신청을 약간 브로커성으로 당사자 끌어들여서 변호사를 소개한다든지 뭐 자기네가 한다든지 그 신청 그것도 거의 10만 건 가까이 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지. 그 다음에 그 사건의 대부분은 파산관제인이 변호사가 기업의 경우는 변호사가 관리인이 되지는 않고 그 원래의 경영자라든지 하는 DIP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하여튼 파산관제인으로도 상당수 변호사가 활약을 하는 거지. 그런데 나아가서 그거 아니더라도 저번 때 얘기했듯이 지금 준비된 판례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건데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민사소법은 여러분 다 배우지만 성명 모형소송 다음에 사자명의 소송 억수로 배우잖아. 사자명의 소송.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거 억수로 배우잖아. 그 다음에 변론 종결 뒤에 당사자가 사망한 거 억수로 배우잖아. 근데 소송도 1, 2년 걸리니까 소송의 초입부터 그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사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거는 재산의 분쟁 가운데 채무자 내지는 당사자가 파산할 확률에 비춰서 꼭 더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온전한 싸움에서 재산적인 싸움에서 온전한 사람들의 평생에는 사망하는 게 수억 있겠지만 소송 걸린 재산 분쟁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재산 분쟁에서 당사자가 파산하는 분쟁도 수적으로는 적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 이제 사자명의 소송 같은 거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 이런 등등은 억수로 공모하는데 오히려 소송에서 당사자가 파산을 하고 회생 절차를 밟고 이랬을 때 생각해봐. 그러는 상황도 사망보다 못지않게 있을 것 같은데 재산 분쟁이니까 오히려 사망은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하는 거지만 재산적으로 채무자로 몰린 사람이라는 건 채권자로부터 돈 받는다고 막 들어간 그런 관계라면 채무자가 도산할 상황도 억수로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소송상 도산 상태 이런 거로 막 들어가는 게 수억 나오는데 거기는 공부가 안 됐으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야.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모든 채권 올스톱 돼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던 파산관제인 저번 때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자연채무 얘기를 한참 해줬는데 이번은 소송법적으로 파산관제인 제3자의 소송 담당 이런 얘기 억수로 하잖아. 그렇지만 그게 시험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 테스트하거나 그러진 않고 잠깐 나올 뿐이지. 파산관제인이 제3자의 소송 담당자다. 즉 파산자가 당사자가 되면 그 자는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법정 소송 담당자로서 등장한다가 당사자적 합격에서 한번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처음부터 파산이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사자명의 소송과 비슷한 상황에 처음부터 파산자라면 그 사람한테 소송 내봤자 그 사람한테 내면 안 되고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당사자가 파산자라면 실체법적인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자한테 넘어가니까 원고 피고에서 파산자의 경우에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야 되는 거고, 그 파산관제인이 등장하는 게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의 예의지. 여러분,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자 대의소송만 드립다 하는 건데 파산자 툭 던지면 언뜻 예로는 교과서에 한번 나와. 그런 거로 테스트를 하면 그게 더 실전에서는 있으려면 있을 수 있는 건데 우왕좌왕하게 될 거란 말이죠. 더 들어가서 시작할 때, 소송을 시작할 때는 파산자가 아니었는데 소송 도중에 경제로 파탄 나서 파산 선고가 막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소송이 어떻게 되냐? 소송 도중에 파산이 돼. 어떻게 될 것 같아? 네가 파산당했다고 생각해봐. 소송에. 지금 돈 받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소송 도중에 그 피고가 파산했어. 잘 모른 채 막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서 그 판례 같은 거 놓치고 그래. 그럼 소송 도중에 파산이 됐어. 그럼 아까 걸 그대로 유추해봐.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적격이 없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 그럼 아까 말한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것에 민사소송법 233조에 보면 당사자 사망이 소송 절차가 중단돼. 그럼 236, 7 정도에 가면 여러분이 사망만 갖고 주로 소송 도중에 사망됐을 때 절차가 중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인의 경우에 사망에 비견돼서 사법시험 때는 한번 그거 물어봤어. 사망 갖고 안 물어보고 법인격이 소멸돼서 합병돼서 흡수됐다. 이런 게 사법시험 때는 한번 민사소송법에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우라면 사망에 비견되는 게 회사로 치면 합병돼서 없어진 거지. 그러면 절차가 중단되고 누구를 당사자로 등장시켜야 되냐면 새로 등장하는 회사. 거기까지는 옛날 사법시험에 한번 물어봤어. 합병의 경우 소멸됐을 때. 주로 이제 사망 갖고 물어보지. 근데 여기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 사망처럼 당사자가 파산 선고받았으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면 조문 한번 찾아봐. 236, 7, 8조에 있어. 민사소송법에. 여러분 교과서에도 다 설명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야. 당사자가 사망만 갖고 여러분 드립다 하는데 소송 도중에 파산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역시 절차가 중단돼. 여러분이 그 잘 안 보는 조문인데 있어. 거기다 내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던지면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알았더라도 그런데 절차가 일단 중단돼야 된다. 사자 죽은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죽은 경우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고 이건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지. 파산이 됐으니까 자기의 재산관리 처분권이 없어지니까 만약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 사망했을 때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때는 굳이 절차를 중단시킨다 안 시킨다 해서 어떻게 돼? 그 억수를 물어보잖아.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했어. 그럼 절차가 중단돼. 233조에. 그런데 마침 그 사람한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어. 그러면 238조에 가서 보면 민사소송법 조문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억수로 나오는 건데 이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굳이 대리인이 커버링 해주니까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의 예외가 있잖아. 238조에. 그제?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채 소송이 있었는데 파산을 했어. 그럼 소송대리인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중단시킬 필요는 없고 그런 논리 여기서도 적용되는 건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파산이 됐다. 근데 변호사가 선임됐으니까 혹시 중단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 사망의 경우처럼. 어때? 생각해봤어? 우선 조문에서 적용을 안 한다는. 그렇지. 다만 이제 조문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야지. 그치? 그 경우는. 지금 조문 239조? 몇 조? 239조를 봐. 8조? 그러니까 사망의 경우는 예외가 238조 아니야. 그제? 사망의 경우에 중단시키지 않는 예외가 238조 아니야? 근데 같은 경우에는 239조. 239조에서 그게 239조와 238조 안에. 그치. 지금 정확히 한번 설명해봐. 조문. 지금 내 설명대로. 그러니까 왜 파산의 경우는 중단 예외 같은 게 소송대리인일 때 일단 빼주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우선 239조에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이라는 규정이 있고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소송 절차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 238조를 보면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233조 1항, 234조 내지 237조. 그러니까 자기 앞부분까지는 나오는데 239조는 그 뒤에 배치하면서 238과 커버링하는 거에 뒷번호지. 맞은다고. 그래서 소송대리인 선임되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파산되면 중단되는 거고 예외가 없어.
그럼 왜 그랬을까를 이제 이건 실질적인 이유를 따져봐야죠. 근데 사망의 경우는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는 굳이 중단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238조가 239조 그 뒷부분까지를 커버하지 않으면서 239조에 의하면 38조 합쳐서 본다면 이 경우는 그렇더라도 중단시켜야 돼. 파산의 경우는. 그지?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는 소송 대리인이 있든 없든 상황이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은 재산의 어떤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만 죽어서 날아가는 건데 이 경우는 재산의 막 그 변동 이런 거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이 뒷받쳐 주냐 아니냐가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거야. 중단시켜야 돼. 일단 정상적인 경우에서 재산적 파탄 상태로 갔기 때문에 파산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굳이 중단시킬 필요 없는데 이건 그 자체 재산의 막 변동 때문에 이게 문제가 터진 거니까 소송 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거지. 사망과는 다르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239조를 배치하면서 파산의 경우는 소송 대리인이 있더라도 중단되느냐 보면서 238조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온전한 사람이었다가 파산이 선고됐을 때 파산이란 개념이 당사자격의 상실, 재산관리처분권, 민법의 실체법의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우리 소송법에서 당사자격으로 표현되잖아.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상실된 것은 행위 능력이 상실된 건 아닌데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상실된 건데 그게 소송법에서 당사자격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잖아. 당사자격이 없게 되는 거지.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게 되는 거지. 이제 너는 극단적으로 파산자니까 이게 네게 너같이 재산에 대해서 파탄난 사람한테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 아니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상실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실체법, 소송법과 파산법의 관계인데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사망 못지않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역할 또는 파산관계인이 될 수 있는 역할 말고 지금 말했듯이 거꾸로 돈 받을 자 입장에서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채권자인데 아까 말한 대로 뭐야? 민사소송만 해도 사실은 이길 거 이기는 거로 가는 거잖아. 민사소송까지는 잘 봐봐. 변호사가 물론 이기게 하기 위한 역할을 아까 표현은 좀 그렇게 했지만 진짜 대단한 노력을 해주긴 했지만 지금 단계는 진짜 돈 받아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야? 이게 실체법적으로 변형을 일으키잖아. 일단 다 스톱시키는 거야. 소송하는데 채무자가 파산자다라고 돼버리면 지금 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민사소송은 이걸 확정하는 거고 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갖고 실현시키는 건데 지금 막 소송하려다 파산되면 지금 청구 들어가서 막 이기려 말려 막 하고 있는 와중에 파산이 딱 되면 이게 순조롭지가 않은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채권자의 대리인 내지는 채권자인 원고는 사건 진행 또는 아직 소송까지 안 한 어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등은 내 채권이 지금 변형을 일으키다라는 거지. 온전히 100% 안 된다는 게 확실하지. 그렇잖아. 파산이 선고됐다는 건 뭐야? 지급불능. 지급불능은 좀 이따 얘기하듯이 채무초과랑은 좀 틀린 개념이지만 그래도 보면 의태의태 못 갚는다 뭐 그런 정도 상황 아니야. 그러면 이게 온전히 내 채권이 다 확보되지 않을 게 뻔하잖아. 그런 상황에서의 이 채권자가 좀 더 많이 어떤 식으로 받아낼 건가.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열한 막 이 힘에 여기 말하는 건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적인 것에서 치열한 막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굳이 파산관계인이나 신청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법률가인 여러분이 단순한 채권의 일반적인 소송과 같은 형태의 대리인일 때 파산이 전개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알아둬야지. 그렇게 온전한 것만 있는 건 아닌 거지. 물론 일반 소송도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니지. 의태의태하고 뭐 이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뭐 이 실체법적인 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 권리가 100%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의 이 채권자의 그 입장에서의 법조인이 어떻게 실력을 쌓아서 어떻게 해줘야 될 건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절차법 얘기도 또 조금 얘기해줬어. 오늘은 실제 절차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게 파산으로 바꿔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민사소송에서 배운 그런 상황에서 별로 신경 안 썼던 건데 실제는 충분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